그 다음에 IR 있고, 그 다음에 라우, 그 다음에 UV 디저블, 그 다음에 포톨리오틴 스펙트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MR. 그래서 일반화학 때 배웠던 분광법을 그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 때는 주로 이온자 분자의 분광을 배웠거든요. 동액 이온자라든지 이핵 이온자 분자의 마이크로웨이브 IR 라마를 배웠는데 분광학 시간에는 3원자 이상의 분광법을 배워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어떤 기법을 쓸 거냐면은 분론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게 영어로는 그룹 시열이라고 부르는데 분광학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분론은 분광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기학 배울 때도 사용되고요. 혹시 모르죠. 물리학과 가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광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반학 때도 제가 동액 이온자 분자 분조부터 얘기할 때 이게 계라되다 은계라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을 확장판이 바로 분론이에요. 분론하고 3원자 이상의 분자를 다룬다는 것이 일반화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토픽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NMR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일반화 하면서 IR 찍어봤을 거예요. 그 IR 장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FTIR 장비라고 부를 거예요. 왜 저기 FT가 들어가냐면은 푸리어 트랜스폼 타입이긴 한데 어떤 IR 장비는 푸리어 트랜스폼 타입이 아니거든요. 어떤 특별한 장비만 푸리어 트랜스폼 타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FTIR이라고 부르는 거야. NMR은 100% FTIR이에요. 100%. 그래서 굳이 FT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FT가 아니라서 FT를 쓰지 않는 게 아니고 100% NMR 장비는 푸리어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굳이 FT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일반화 수업할 때는 NMR을 설명하면서 NMR의 원리를 사용할 때 FT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 실제로는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NMR 스펙트럼을 찍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유기화학자들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NMR 스펙트럼을 해석을 하는데 분광학에서는 이 원리에 근거를 해서 NMR 스펙트럼을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다를 점은 없는데 디테일하게 좀 다루는 방법이 다른 것을 빼고는 조금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 분론을 꼭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토픽은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한데 꼭 필요한 토픽이고요. 저 과목은 한 번 들었다고 이해되는 과목이 아니고 자주 여러 번 듣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번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번 들어본 다음에 대학교 가서 또 한 번 들으면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론은 굳이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커리큘럼에 집어넣었어요.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잘 알겠지만 이 과목은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는 오픈북이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내용은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도 성적에 관한 부담은 크게 없는 과목입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수업에 들어갈 때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은 뭐냐면은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옥스토비 책에 있는 분광학 부분을 다 배우지 않고 빠져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광학 부분이 있어요. 광학은 분광학은 살짝 좀 다른 토픽이에요. 근데 우리가 옥스토비 가르치면서 일반학 시간 때는 광학을 뺐는데 오늘은 나머지 그 광학 부분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할게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포럼 아이디어예요. 여기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옥션에는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비공유 전자쌍은 2s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고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것은 옥션에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인데 p 오비탈이 세 개라는 거죠. 세 개가 어느 방향에 2p 오비탈에 들어갔냐가 질문이에요. 2p 오비탈은 이쪽 방향도 있고 칠판의 수직인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는데 요 롬표에 들어가 있는 2p 오비탈은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의 2p 오비탈은 뭐를 형성하냐면은 카본하고 시그마 결합을 하는 형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고
시그마 스타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여기 2p 오비탈에 있는 비공유 연산성은 결합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버링 오비탈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7, 8의 수직인 p 오비탈은 카본의 p 오비탈하고 오버랩을 해서 파이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 스타가 돼요. 그래서 전자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이제 넘버링 오비탈까지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생각해낼 수가 있는지,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비탈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으로부터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전자가 채워졌을 때 파이에 2개, 시그마에 2개, 넘버링에 2개가 전자가 채워졌을 때 포텐셜 커브를 뭐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X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분자의 모양을 얘기해요. 이원자 분자라고 하게 되면은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되고, 다원자 분자라고, 얘처럼 포르말디하이드처럼 다원자 분자인 경우라고는 분자의 모양이 X축에 해당합니다. 모양이 달라지면서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준위가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보통 싱글의 제로라고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넘버링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시그마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또 포텐셜 커브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파이 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시그마, 이거 잘못 그렸잖아. 미안. 시그마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시그마가 더 에너지가 낮잖아. 맞아요? 시그마보다는, 파이보다는 시그마가 더 강한 결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가 넘버링이고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시그마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 때는 여기가 되고, 넘버링 오비탈에 여기 올라갔을 때가 이거. 얘는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이 N 파이 스타일 되겠죠. 반면에 파이 있던 전자가 파이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포텐셜 커브가 또 그려지고, 얘는 컨피규레이션이 파이 스타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텐셜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넘버링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파이가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이 포텐셜 커브에는 몇 개의 상태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4개의 상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전자에서 다시 전자가 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다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도 전자가 업일 수가 있고 다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컨피규레이션은 4개의 상태가 들어가요. 4개의 상태.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그 4개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나요? 4개의 상태를 3개의 상태, 하나의 상태로 나눴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 3개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하나의 상태를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싱글 스테이트하고 트리플 스테이트는 뭐가 주고 나누는 거냐면은 2개의 전자의 방향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싱글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자면은 싱글 스테이트 하나는 업 스핀이고 다른 하나는 다운 스핀인데 이게 정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 각도가 180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트리플 스테이트는 3개인데 어떤 상태는 이 프린트물에 나왔지만 안 그려지네. 트리플 스테이트는 3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프린트물에 나왔죠.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야. 근데 얘가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이야.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은 70.53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70.53도를 유지하게 되면 요 스핀하고 요 스핀을 합해주게 되면 토탈 스핀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은 요 방향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트리플 스테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죠? 또 다른 트리플 스테이트는 뭔가요? 또 다른 트리플 스테이트는 얘도 업이고 얘도 업인데,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70.53를 유지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 또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요게 토탈 스프링 가공 용량의 크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트리플 스테이트가 3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커브를 하나를 그렸는데 이 커브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 3가지 종류는 트리플 스테이트고 하나는 싱글렛이라 2가지를 그려줘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해. 커브를 하나 그리면 안 되고 2개를 그려줘야 돼. 하나는 트리플, 3개는 트리플 스테이트, 하나는 싱글 스테이트.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트리플 스테이트가 싱글 스테이트보다 에너지가 좀 낮다라고 해서 아래쪽에다 이렇게 그려준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글렛 1이라고 하고 얘를 트리플렛 1이라고 하고. 이 2개의 상태는 공통점이 뭐냐? 이 커브하고 이 커브의 공통점은 컨피그레이션은 N5스타야. 전자 하나는 넘버링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전자는 파이스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차이점은 뭐죠? 얘는 스핀 상태하고 얘 스핀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싱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180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트리플 스테이트는 2개 스핀 간의 각도가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 그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그리면 안 되는 사진은 엄밀하게 그리자면 이거 하나 3개를 이렇게 똑같은 라인에다 그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싱글렛 하나, 트리플렛 하나 그려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파이 오비탈에 하나 전자 들어가고 파이스 오비탈에 하나 들어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또 그려줘야 돼요. 여기도.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S2, T2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S1, T1, 여기는 S2, T2. S2, T2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컨피그레이션이 파이스타라는 거예요. 파이 오비탈의 전자 하나, 파이스타의 전자 하나. 여기 2개의 공통점. 여기 2개의 공통점. 얘는 컨피그레이션이 달라. 넘버링 오비탈의 전자 하나, 파이스타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스핀의 상태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거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텐셜 커브를 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프리트문에 나와 있듯이 위쪽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2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싱글렛 이런 식으로. 위에는 또 있는데 생략을 한 거죠. 그럼 포텐셜 커브가 그려지면 거기에 뭐가 있죠? 이제 분자는 진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쭉쭉 그려져요. 분자가 싱글 스테이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그려줘요. 분자가 트리플 스테이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 또 뭐가 있을까? 사실은 로테이셔널 레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쪼쪼쪼. 근데 그거는 이 프린터물에 이제 그려져 있죠. 실제로는 존재. 여기도 로테이셔널 레벨이 각각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 로테이셔널 레벨이 쭈쭈쭈쭈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빗을 쏴줄까, 빗을. UV 빗을 쏴줬다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자가 일단 원칙적으로는 여기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레벨을 차올 확률이 뭐로 계산한다고 그랬냐면은 볼츠만 로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KBT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지고서 요 각각의 레벨에 채워져 있을 텐데, 여기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의 에너지가, 요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의 에너지가 보통의 경우에 KBT보다 훨씬 커요.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여기 레벨에 채워져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자는 그냥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다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다. 분자는 여기에 있다는 거야. V 걸 제외. 그때 UV 비적을 빛을 쏴줘.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나? 픽이 한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픽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픽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이 픽의 이대 세트는 어떻게 된다고 기억하세요? 가장 큰 픽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가장 큰 픽은 중앙에서 시작을 해서 화살표를 직선으로 쭉 올려서 왼쪽 벽이랑 만나는 데가 가장 큰 픽이다. 그 프랑 콘돔 프린시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될 거라. 근데 일반적으로 요 픽의 높이하고 요 픽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은 요 픽의 높이가 얘보다 훨씬 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 포텐셜 커브로 가는 확률이 여기서 요 포텐셜 커브로 가는 확률보다 훨씬 커. 왜 그러느냐? 얘가 지금 무슨 상태죠 지금? 싱글레스 스테이트는 여기는 싱글레스, 여기는 트리플. 싱글레스에서는 보통 싱글레스로 가지 트리플레스로는 잘 안 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싱글레스에서 트리플레스로 가기 위해서는 스핀이 바뀌어야 돼. 싱글렛이라든지 트리플렛은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은 스핀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스핀이 바뀌어야 돼. 스핀이.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는 나중에 알려줄 텐데 중요한 건 스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스핀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스핀은. 왜 안 바뀌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에 여기 픽이 훨씬 커요. 여기 픽보다는.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아요. 어쨌든 이런 픽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을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있던 빛 쏴줘가지고 여기로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분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 분자는 그러면은 계속 무한히 여기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간 분자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면 여기 넣으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하게 돼요. 자리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첫 번째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건 첫 번째 겪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바이브레이션 레벨을 타고 쭉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까지 채워져요.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이브레이션 릴렉세이션.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게 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던 놈이 그 다음 경로는 무슨 경로냐? 빛을 내면서 떨어져.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로 떨어질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로레센스라고. 이게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여기 떨어진 다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레벨을 타고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까지 떨어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로는 뭐냐면은 자, 이 직선 화살표는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데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빛을 안 내. 그럼 여기 여분의 에너지가 뭐로 사용되냐면은 주위의 용매 분자의 열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에너지 차가 뭐로 바뀌냐면은 빛 에너지로 바뀌는 데 비해서 점선은 뭐냐면은 여분 에너지가 주위 용매 분자의 열 에너지로 바뀌고 빛을 방출하지 않아. 그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자, 세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여기 있던 놈이 옆으로 가. 옆에 무슨 상태가 있지 지금? 트리플 스테이트가 싱글에서 있던 놈이 옆에 커브로 건넜다. 트리플 스테이트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요. 자, 인터널 컨버전하고 인터 시스템 크로싱의 차이는 뭐죠? 인터널 컨버전은 스핀이 안 바뀌어. 얘도 싱글렛이고 얘도 싱글렛이야. 근데 인터 시스템 크로싱은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스핀이 바뀌어야 돼. 다르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죠?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둘 다 빛을 방출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관여가 되지가 않아. 차이점은 얘는 스핀이 안 바뀐다. 얘는 스핀이 바뀐다. 자,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여기로 간 놈은 다시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al 레벨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트리플에서 싱글렛으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스포레센스라고. 그럼 포스포레센스하고 플로레센스는 차이가 뭘까요? 공통점은 플로레센스나 포스포레센스나 빛을 방출을 해. 차이점은 플로레센스는
싱글렛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안 바뀌면서 빛을 방출해. 포스포레센스는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바뀌면서 빛을 방출해. 그게 차이점. 근데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선이 있어요. 빛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가던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가던 빛을 방출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거를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해요. 얘도 인터시스템 크로싱이고요. 얘도 인터시스템 크로싱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결론은 뭐는 내가 여기 있던 놈은 빛을 쏴줘서 여기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한번 배웠던 학생들이 있고 안 배웠던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했던 요 경로들을 정량화하려고 그래. 어느 채널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를 숫자를 붙이려고 그래.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빨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를.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용어를 도입을 해야 돼요. 퀀텀 윌드, 웨이 콘스탄트, 라이프타임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로 든 것은 뭐냐면은, 자, X라는 분자가 있어. 그래서 얘가 반응이 돼서 A로 변할 수도 있고 B로 변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X로 A로 가는 프로세스의 레이 콘스탄트를 내가 KA라고 할 텐데, KA가 얼마냐면 초당 20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당 20개가 X에서 A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에서 B로 가는 프로세스의 레이 콘스탄트는 내가 KB라고 할 텐데, 얘가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그러면 초당 3개가 B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100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100개가. 처음에 100개가 있었다고 그러면 몇 초 지나면 X가 다 없어질까요? 2초 지나면 없어지겠죠. 그럼 초당 20개, 초당 30개가 없어지면 초당 50개가 없어지잖아요. 2초 지나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 말은 이건 X는 100개 없어지는데 몇 초 걸린다는 거냐면은 2초 걸린다는 얘기죠. 그 말은 X의 라이프 타임이 얼마냐는 얘기냐면 2초를 100으로 나눠준 거예요. 0.02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라이프 타임이라고. 라이프 타임은 근데 뭐랑 똑같냐면은 레이 콘스탄트 A, 레이 콘스탄트 B의 합의 역수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레이 콘스탄트의 정의는 우리 A는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0.02세컨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초 지난 다음에 A가 몇 개가 생길까요? A는 40개 생길 것이고요. B는 몇 개가 생길 거냐면 60개가 생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를 정해야 할 거냐면은 퀀텀 윌드를 정해야 돼요. 퀀텀 윌드. 퀀텀 윌드 A.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개 중에 몇 개가 A로 가냐면 40개가 A로 갔잖아요. 100분의 40. 즉 0.4가 A 프로세스의 퀀텀 윌드는 0.4다. 그 다음에 B 프로세스의 퀀텀 윌드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0.6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개를 정리했어요. 레이 콘스탄트, 라이프 타임, 그 다음에 퀀텀 윌드. 자, 근데 퀀텀 윌드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은, 얘는 퀀텀 윌드는 0.4라고,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KA 플러스 KB분의 KA랑 같은 레이 콘스탄트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모에 있는 KA 플러스 KB가 뭘까요? X가 사라지는 속도죠. 그죠? 그 중에 A 쪽으로 사라지는 게 비율이 뭐냐는 거죠. 이 비율이 바로 퀀텀 윌드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퀀텀 윌드 B는 어떻게 될까요? KA 플러스 KB분의 KB가 전체 사라지는 속도에서 B 쪽으로 사라지는 게 어떤 비율이냐가 바로 퀀텀 윌드 B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라이프 타임이라는 걸 정했잖아요. 라이프 타임. 라이프 타임 뭐라고 그랬죠? KA 플러스 KB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어때요? KB의 타우 X랑 같을 거예요. 그리고 KA 플러스 KB분의 1이 타우 X가 되니까 X의 라이프 타임에다가
KB를 곱한 거랑 같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KA의 타워 X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정리해서 레이 콘스탄트 K, 그 다음에 퀀텀 일드 파이,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 그리고 이것들 사이의 관계식을 정했어. 자,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가 시그널 스테이트가 있듯이 S0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널, 익사이티드 시그널 스테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익사이티드 트리플 스테이트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놈 100개를 여기다 올렸어요. 여기도 100개를 시그널 스테이트로 올렸어요. 그러면 앞서도 했지만 이게 계속 있을지 못해 결과적으로 다시 일조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경로를 거쳐서 S제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로 중에 하나가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빛을 내면서 떨어져. 이거 플로레센스죠? 그게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40개가 플로레센스를 떨어지면서 S제로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개가 인터널 컨버전으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싱글에서 트리플렛으로 가는 개수는 20이 돼야 되겠죠. 20. 왜냐면 전체가 100개잖아요. 20인가? 40이 돼야 되겠죠. 40개씩 개니까 40개가 옆에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40개가 있어. 근데 트리플렛 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S제로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빛을 내면서 떨어져.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스포레센스라고 불러요. 우리 얘에서는 그게 30개였다라고 해봅시다. 30개. 그 다음에 빛을 내면서 떨어져. 빛을 안 내면서 떨어져. 인터시스템 크로싱인데 얘는 몇 개냐면 10개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얘랑 같아야 된다. 요 얘에서 예를 들어서 플로레센스 퀀텀 일드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고요? 전체 100개 중에 40개가 플로레센스로 떨어지니까 100분의 40 이렇게 해주면 0.4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널 컨버전의 퀀텀 일드를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 중에 20개가 떨어졌으니까 0.2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프로세스를 파이 S트라고. S는 뭐냐면 싱글렛.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가는 이 프로세스를 파이 ST라고 쓸 때 이는 퀀텀 일드가 얼마냐면은 0.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포스포레센스 퀀텀 일드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0.3이 될 거죠. 마지막으로 이 프로세스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떨어지는 인터시스템 프로세스의 퀀텀 일드는 얼마냐면은 0.1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요거 더한 것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걸 우리 요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아까 독배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X가 A로 가고 B로 가. 여기서도 X가 A로 가고 B로 가고 여기가 속도가 K가 20%이고 그랬을 때 얘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40개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60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속도를 줄였어. 속도를 반으로 줄였어. 그래서 얘가 속도가 20이 아니고 10이야. 너도 속도를 똑같이 줄였어. KB가 30이 아니고 15였어. 그때 질문은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됐을 때 A의 숫자하고 B의 숫자에는 변화가 있겠냐가 질문이에요. 위랑 아래랑 A가 하고 B의 비율이 달라지겠냐? 달라지지 않겠죠. 왜냐면 속도가 똑같이 줄어들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얘도 40개가 되고요. 얘도 60개가 돼요. 이게 속도가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몇 개가 A로 가고 몇 개가 B로 가냐는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얘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뀌게 되면 여기 A의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A로 가는 프로세스의 웨이 콘스턴트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의 속도가 변화가 되면은 A로 만들어지는 놈의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실제 A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자, 여기가 S제곱 스테이트고 그래서 트리플 F1.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그려져 있죠, 그죠? 퀀텀 밀도도 표시되어 있고, 타우라고 표현되는 라이프 타임도 있고, K로 표기되는 웨이 콘스탄트도 있어요. 방금 정의했던 거. 근데 보통 광화학자들은 뭐를 측정을 하냐면은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퀀텀 밀도하고 라이프 타임을 측정을 해요. 광화학자들은 퀀텀 밀도하고 라이프 타임을 보통 측정을 해요. 그리고 뭐를 알고 싶어 하냐면, 이 측정된 값으로부터 뭐를 계산하고 싶어 하냐면은 웨이 콘스탄트를 계산하고 싶어 하죠. 보통 하고 싶은 일들이 그런 거예요. 측정은 퀀텀 밀도, 라이프 타임 측정을 하고, 그것부터 뭐를 계산하고 싶었냐면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웨이 콘스탄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밀도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퀀텀 밀도라든지 라이프 타임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 F, 플로레스 퀀텀 밀도 뭐 0.06이다. 파란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타우 S, 싱글 스테이트의 라이프 타임은 10의 마이너스 8승초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요. 이건 측정된 값이라는 거지. 근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 KF라든지 KIC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어 있잖아요. 이걸 계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두 데이터를 주었을 때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보통 광화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죠. 그럼 그것은 어떤 걸 쓰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플로레스 퀀텀 빌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여기 있던 놈이 사라지는 경로는 세 가지잖아요. 플로레센스로 사라질 수가 있고, 인터널 컨버전으로 사라질 수가 있고, 인터 시스템 크로싱으로도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사라지는 채널이 하나, 둘, 셋. 그걸 분모에다 써주는 거예요. KF로 사라질 수가 있고, 인터 시스템 크로싱. 이게 뭐냐면은 ST. 그 다음에 인터널 컨버전. 이 분모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사라지는 프로세스인데, 그 중에서 플로레센스 퀀텀 빌드는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KF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뭐랑 같다고 얘는? KF에 요것의 역수가 뭐라고요? 요것의 역수가? 바로 싱글 스테이트의 라이프 타임입니다. 그래서 플로레센스 퀀텀 빌드는 플로레센스 레이 콘스탄트에다가 싱글 스테이트의 라이프 타임 곱해주게 되면 파이프가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다. 두 번째 식 한번 볼까요? 이건 똑같겠죠. 인터널 컨버전의 퀀텀 밀도는 어떻게 될까? 분모는 똑같겠죠.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KIC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KIC의 타우 싱글 스테이트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ST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포레센스 퀀텀 밀도를 볼게요. 이 부분을 살짝 보고요. 요게 포스포레센스 퀀텀 밀도거든요. 근데 요 프로세스가, 요 스테이트가 사라지는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포스포레센스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또 뭐로 사라질 수가 있나요? 인터 시스템 크루싱. 인터 시스템 크루싱. 여기는 트리플에서 싱글에서 들어가요. 이 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따라서 포스포레센스 퀀텀 밀도는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KP KTS가 들어갈 것이고, 그 중에 뭐가 차지하는 비율? 포스포레센스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해. 하나가 뭐가 더 필요하면 파이 ST가 필요해.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포스포레센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여기로 트리플 스테이트로 뭐가 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조건 다 0이 될 거예요. 여기서 포스포레센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걸 건너와야 돼. 여기 하나도 안 건너온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많이 건너오는가를 나타내주는 그 값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파이 ST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얘는 KP 그 다음에 파이 ST 그 다음에 요것의 역수는 뭐가 될까요? 요것은? 요 놈과 놈 더해준 놈은 요 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나타내주는 거니까 트리플 스테이트의 라이프 타임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파이 ST를 왜 파이 ST 왜 그러냐면은 이게 0이 되잖아요. 여기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로 건너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아예 0이 돼버리는 거야. 애초에 비율 그렇지. 여기서 일정 부분 넘어와야만 그 중에서 이게 분배돼서 포스포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요 앞에 값이랑 상관이 없이 파이 P는 0이 돼버려. 이게 커야만 그 중에서 분배를 해서 그 중에 일부가 포스포레스로 넘어가게 될까. 그래서 프린트블에 나와 있는 그 식이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이게 플로레센스 퀀텀 밀도가 얼마냐면은 0.06이고요. 인터널 컴포제 퀀텀 밀도는 0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가 0.06이고 얘가 0이다. 그럼 얘는 0.9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개 중에 94개가 여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포레센스 퀀텀 밀도가 얼마로 측정이 됐냐면 얘가 0.54로 측정이 됐거든요. 얘가 0.54로 프린트블에 나와있죠. 그래서 건너오는 게 0.94야. 근데 포스포레센스로 빠져나가는 게 0.54. 그럼 여기 얼마가 될까요? 0. 얼마가 되지? 5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나? 0.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퀀텀 밀도를 다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식, 세 번째 식에서 파이 ST는 아까도 이제 파이 ST에다가 타우 S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파이 ST는 얼마냐면은 파이 ST가 요 값이죠. 파이 ST가 요게 0.9. 타우 S는 요것의 라이프 타임이거든요. 근데 프린트물에 라이프 타임 측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시어마이너스 8승차라고 측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어 마이너스 8승차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KS를 구할 거고 얼마가 되냐면 9.4 곱하기 KS 퍼센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퀀텀 밀도하고 라이프 타임이 주어졌을 때 지금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레이 콘스탄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화학자로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플로레센스 퀀텀 밀도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00개를 올려줬을 때 얼마나 많이 그것이 빛을 낼 수 있겠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빛으로 변환될 수 있느냐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디스플레이 만드는 사람한테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밝은 빛을 만들어낼 테니까 되도록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되죠? 분모는 KF K 인터널 컨버전 K 시스템 펑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얘가 큰 것이 중요한데 얘는 요놈에 좌우된다는 이것들이 무엇이랑 상관이 있을까가 제일 문제예요. 요 레이 콘스탄트들이 무엇과 상관이 있을 것인가가 사실 화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중요하다. 먼저 얘는 뭐랑 상관이냐면요, 업접션 코에피션트랑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제 기회될 때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왜 이건 에미션이죠. 플로레센스 빛을 방출하는 거잖아요. 업접션은 흡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빛을 잘 방출하냐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하느냐라고 상관이 있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다.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파도 검수를 푸사이 1이라고 보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푸사이 2다 그랬을 때 잠깐 일반화하기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요것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적분값의 제곱이 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아마 그런 얘기 일반학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그 다음에 뭐 빛을 X 방향으로 쏴주느냐, Y 방향으로 쏴주느냐, G 방향으로 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적분값이랑 상관이 있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업쇼션뿐만이 아니고 에미션의 확률도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놈의 확률이랑 여기서 여기로 가는 확률도 얘랑 똑같아. 식이. 한쪽은 업쇼션 파동함수, 하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XY 들어간 것이 똑같아. 업쇼션일 때랑 에미션일 때랑 이게 똑같아. 식이. 두 개의 함수가 있고 가운데 짬뽕에서 X나 Y나 G가 들어가는데 그 두 개의 함수는 하나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하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똑같다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랑 똑같다는 거야. 업접션이랑 에미션은 양자각적으로는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랑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 식이 나오는지는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업접션이 큰 놈이 보통 에미션도 커요. 에미션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테이블 20.9가 나와 있거든요. 탭 20.9에 보면은 Emax라는 게 있잖아요. Emax. 벤젠은 얼마예요? 250. 나프탈렌 27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플로레센스 KF가 상당히 좀 작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것들이 좀 작아.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물리처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업접션이 작으면은 KF도 좀 작은 숫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IC. KIC는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익사이트 싱글레스 트리플레스 싱글레스로 떨어지는 게 플로레센스고 이게 인터널 컨버전이에요. 얘가 변화가 없어. 요 프로세스는 변화가 없는데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루레센스로 나오는 양이 작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 얘는 변화가 없는데 인터널 컨버전으로 떨어지는 프로세스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인터널 컨버전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무지 빨라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레센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널 컨버전 레이시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플로레센스의 양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플로레센스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의 레이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놈의 레이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재미나게도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해요. 프린트물에도 나와있지만 분자가 얼마나 딱딱하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에너지 갭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인터널 컨버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이렇게 있다. 인터널 컨버전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던 놈이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의 에너지랑 여기의 에너지는 거의 비까비까하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다르는 거죠? 여기가 S0, 여기가 S1이고 S0로 일렉트론 스테이트만 다른 것 뿐이지 토탈 에너지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살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토탈 에너지는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느냐? 이 상태일 땐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요만큼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여기서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예요. 그 여기가 밑바닥이라고 그러면 일렉트론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있었다 그러면 여기 일렉트론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렉트론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렉트론 에너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상태랑 여기 있는 상태는 토탈 에너지는 거의 비까비까해. 단지 요 상태 있을 때는 요만큼 일렉트로닉 에너지고 요만큼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이게 바이브레이션 커브니까. 반면 요 상태 있을 때는 여기까지가 일렉트로닉 에너지고 여기까지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하지만 두 개를 더하면은 비까비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에 있던 놈이 요 상태로 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작고 일렉트론 에너지 컸던 놈이 뭐로 바뀌는 거죠? 요 일렉트론 에너지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는 일렉트로닉 에너지가 어떤 모드로 바뀌는 거냐면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진동을 잘해야 돼. 분자가 진동을 하기를 싫어한다라 그러면은 일렉트론 에너지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요 프로세스가 잘 안 일어난다. 일렉트로닉 에너지에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분자가 딱딱하면 진동하기가 어렵다면. 대표적인 예가 벤젠이라는. 벤젠 같은 경우는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잘 변환이 되지가 않아. 인터널 컨버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말랑말랑한 분자들이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몰리큘러 리치더티라고 아마 나와 있어요. 몰리큘러 리치더티. 예를 들면 세 번째 바이페닌 한번 볼까요? 바이페닌. 그 다음에 플로렌.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하고의 차이점은 포스포레스 콘텐츠가 많이 차요. 0.1인데 얘는 0.6입니다. 생긴 거의 비슷한데 뭐만 다른 거죠? 여기 부분만 다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쉽게 돌아가거든요. 잘 돌아간다는 거지. 얘는 그게 잘 안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얘는 리치드한 몰리큘입니다. 얘는 딱딱한 분자고 얘는 이게 잘 돌아가. 그러니까 분자로 진동 에너지로 잘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이게 잘 된다. 분자가 쉽게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일렉트로닉 에너지에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전환이 잘 돼. 그 말은 여기가 S0고 여기가 S1이라면 플루레선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인터널 컨버전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분자 같은 경우는 뭐가 우수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요게 우수하게 일어나. 둘 중에 얘가 상대적으로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레선스가 약화된다는 거지. 반면 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돌아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에너지에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변환이 잘 안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요 프로세스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있던 분자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S0로 떨어지면은 여기 채널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플루레선스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그래? 그 플로레센스랑 RC의 퀀텀 일드의 통합이 일정한 그 이유가 정확히 일정한 것은 아니고 여기로 가는 것도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 더한 것이 일정합니다. 정확히는 그게 1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것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놈과 요 놈의 두 개 합이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또 어려워. 여기까지는 좀 다음에 그 헤비했던 임팩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서는 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두 개 프로세스가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게 되면 이쪽이 작아지게 될 거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프로세스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에너지 갭 로. 에너지 갭 로는 뭐냐면은 여기 상태하고 여기 상태가 에너지 갭이에요. 이게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많이 벌어지면은 일렉트로닉 에너지에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게 커.
더 크다라는, 그러니까 더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일렉트론에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바뀌어야 할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널 컨버전이 잘 안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헤비했던 이펙트예요. 지금 요 얘기했거든요, 요 얘기. 근데 사실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인터시스템 크로싱. 지금 요거 얘기할 때는 요거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고 얘기한 건데 사실 얘도 영향을 미쳐요. 인터시스템 크로싱. 자, 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헤비 애톰 이펙트고요. 두 번째 사람 이름이에요. 엘세이드. 헤비 애톰 이펙트를 볼 텐데 헤비 애톰 이펙트를 보기 전에 그 프린터물에 보면 헤비 애톰 이펙트를 가지고서 테이블이 나와 있거든요. 테이블에 보면은 제가 싱글의 스테이트고 싱글의 원이고 여기 T1이고요. 여기 보면은 요 비율을 KST라고 그러고 요 프로세스를 KTS라고. 이것도 인터시스템 크로싱이고 얘도 인터시스템 크로싱. 그 비율이 헤비 애톰 이펙트의 왼쪽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스퍼레스 컨트롤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뭐가 붙여져 있죠? 브롬하고 아이오딘. 브롬하고 아이오딘은 보통 광학에서는 원자량이 큰 헤비 애톰으로 표현되고요. 헤비 애톰을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되냐? 플로레스 컨트롤가 급격히 높아졌어. 여기서 여기로 급격히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더라는 얘기야. 근데 마찬가지로 옆에 오른쪽에 클로린이나 브로마이드를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되죠? KST 값하고 KTS 값이 갑자기 커지더라는 얘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가 뭐죠?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든지 포스포레스는 공통점이 뭐예요? 스핀이 바뀌는 거예요. 싱글렛에서 트리플렛 혹은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바뀌는 프로세스거든요. 얘는 스핀이 바뀌는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일어나더라는 얘기지. 브롬이라든지 아이오딘 같이 원자량이 큰 원자를 하나 딱 집어넣어 주니까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 프로세스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스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싱글렛에서 트리플렛 혹은 트리플렛에서 싱글렛. 근데 싱글렛하고 트리플렛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상태. 트리플렛이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태죠. 트리플렛 중에 하나는 이거, 하나는 요거, 이게 트리플렛이에요. 이게 싱글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트리플렛 상태에서는 얘하고 얘의 상태가 일정한 감속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얘하고 얘가 모종에 끈끈이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게 트리플렛이 되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 사이에 상호작용이 끊어진 다음에 여기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럼 이 자기장하고 스핀을 만드는 자기 모멘트가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삐뚤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 놈이 요쪽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상태는? 이거는 싱글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스핀의 상태가 어떤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 있을 때거든요. 요 놈을 요쪽으로 돌려줘야 돼. 트리플렛에 있던 놈을 싱글렛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놈을 여기로 바꿔줘야 돼. 스핀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 스핀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핀은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거든요. 스핀은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모멘트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힘이. 그 자기장에 의해서 스핀 모멘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야 싱글렛하고 트리플렛 사이에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키포인트는 뭐죠, 이제? 이 자기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이 자기장이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그 스핀 모멘트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왜 자기장이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이 프로톤이 있고 전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톤 수에는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가 공존 운동을 해. 공존 운동을 해. 그러면 프로톤 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근데 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프로톤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입장에서는 프로톤이 자기를 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톤의 입장에서, 아니, 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가 도는 것이 아니고 프로톤이 자기 주위를 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프로톤은 전하를 띤 입자잖아요.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 주위를 돌게 되니까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져. 자기 주위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전자는 자기장을 느끼게 돼. 사실은 그 자기장 왜 생기는 거죠? 자기가 돌아서 생기는 거죠. 자기가 프로톤 주위를 돌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도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위로 전류가 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자는 자기장을 느끼게 된다. 그 자기장이 바로 요 자기장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장에 의해서 스핀의 방향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인터시스템 크로싱 혹은 포스포레센스에서 일어나는 기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원자 주위를 돌 때는 여기는 플러스 일자의 프로톤이 하나가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브롬이라든지 클로린처럼 지가 큰 놈 주위를 돌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똑같이 돌아. 똑같은 속도로 전자가 돌아. 얘가 도는 속도랑 얘가 도는 속도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가 느끼는 자기장은 어떤 게 더 크냐면은 이때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플러스 G자리가 도는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원자량이니까 더 큰 전하량을 가진 원자기 자기 주위를 도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위 경우하고 아래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전자는 어떨 때 더 큰 자기장을 느끼냐면은 아래쪽 자기장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핀이 더 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포레센스도 잘 나오고 인터시스템 크로싱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요 프로세스는 공통적으로 스핀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떨 때 이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느냐, 원자 안에 헤비 애텀이 있을 때 잘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 마지막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엘세이어드 이펙트라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핀이 바뀌는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자 안에 헤비 애텀이 있으면 잘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테이블 20.9에 나와 있는 테이블을 보면은요, 맨 아래쪽에 있는 아세톤이라든지 자, 벤조페논 같은 경우에는 헤비 애텀이 없어요. 아세톤이나 벤조페논 아래 분자식도 나와 있지만 브롬이라든지 클로린 같은 헤비 애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포레센스 퀀텀밀도가 뭐 0.9까지 올라가요. 헤비 애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벤조페논 같은 경우에는 0.9야. 포스포레센스 퀀텀밀도가. 파이 ST는 1이야. 거의 퍼펙트하게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느냐가 질문이야. 이건 조금 나래한 건데요. 얘는 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가 포르말데하이드 잠깐 예를 들 때는 자, 여기 하나는 2SO비탈이고 여기는 2표비탈의 넘번딩이고 여기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이 있으니까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는 넘번딩까지 채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하면 N파이 스타일 때 포텐셜 커브가 두 개가 그려진다 이렇게. 여기는 N파이 스타. 그 다음에 위쪽에 또 있겠죠? 어떤 게 또 있나요? 파이 오비탈이 파이 스타로 올라갔을 때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커브가 또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가 S1, 여기가 T1, 여기가 S2, 여기가 T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알기 쉽게 그려주려고 그래. 이렇게 그려주죠. 그러니까 S0고요. S1, T1, S2, T2 이렇게 그려주려고 그래요. 이 두 개는 뭐라고 그랬냐면 N파이 스타, 여기 두 개는 파이 스타예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S0에서 빛을 S1으로 올려주잖아요. 그럼 인터시스템 크로싱이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쪽으로. 이 시그널 1에서 트리플렛 1으로 가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인터시스템 크로싱이에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잘 일어나기 힘든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모든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보존 법칙이 뭐냐면은 모든 물리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꼭 만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말고 궁극에서는 이 보존 법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구 운동량 보존 법칙도 여전히 만족을 해야 돼. 이런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는 프로세스야.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프로세스는 잘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 그러느냐? 자, 가구 운동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가구 운동량은 스핀 가구 운동량에다가 공전에 의한 오비탈 가구 운동량이 두 개. 오비탈 가구 운동량은 뭐냐면 전자 핵주위를 도는 거예요. 공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구 운동량이고, 스핀 가구 운동량은 쉽게 말하면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구 운동량이거든요. 그 두 개를 다 더한 것이 가구 운동량인데 그것이 보존돼야 한다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프로세스는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는 가구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도 N파이 스타죠. 여기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N파이 스타야. 다시 말하면 이게 변하지가 않아.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N파이 스타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비탈 가구 운동량은 그대로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p 오비탈이니까. 근데 뭐가 바뀌었죠? 여기는 싱글 스테이트잖아요. 여기는 트리플 스테이트니까 스핀 상태는 바뀌었어. 그러니까 오비탈은 안 바뀌었죠. 그죠? 오비탈은 여기도 N파이 스타고 여기도 N파이 스타이기 때문에 오비탈 가구 운동량은 그대로야. 근데 뭐는 바뀌었어요?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스핀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은 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구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가구 운동량 보존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어나기 힘든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벤조페논하고 아세톤 같은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던 놈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로 쭉 내려와.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여기 있던 놈이 이게 S2가 되고요. 여기가 T2가 되고 여기가 T가 돼. S2가 아래로 쭉 내려와. 그래서 아까 S1에서 T1으로 간다면 이게 T1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S1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T2로 가게 돼. T2.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S1은 뭐라고 그랬나요? N파이스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파이파이스타가 되는.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N파이스타. 아까는 N파이스타에서 N파이스타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구 운동량은 그대로야. 가구 운동량.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넘버 오비탈이고 하나는 파이 오비탈이기 때문에 P 오비탈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P 오비탈이. 여기는 넘버 오비탈 P 오비탈이고 여기는 파이 오비탈이기 때문에 가구 운동량이 다르죠. 오비탈 가구 운동량이 바뀌어지게 된다. 스핀도 바뀌지만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오비탈 가구 운동량도 동시에 같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가구 운동량을 보존하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일어난다는 헤비 애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잘 일어나는 프로세스다라는 결론이 그거는. 선생님 그러면 아세톤이나 벤조페논은 저게 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 왜 에너지 레벨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냐는 그거는 양자 계산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근데 헤비 애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건 잘 일어나느냐 설명할 때 주로 이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S1에서 T1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S1에서 T2로 간다. 이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예, 플로레스 컨트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요인들이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분자의 모양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광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높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조작을 해요. 그것들이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 뭐랑 상관이 있어요? 분자 얼마나 딱딱하느냐, 그것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광학에 관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내장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부터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학 시간에는 주로 그 이온자 분자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배웠거든요. 이온자 분자가 회전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J점이다 뭐 이랬었죠. 고전역학이 아니라. 근데 양자역학이 하면 요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이렇게 갑니다. 어떤 양자수가 있어서 JJ 플러스인데 H가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B로 하게 되면은 B는 B에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얘를 돌려주기 위해서 전기장을 쏴주기 위해서는 얘 같은 경우 어느 방향으로 전기장을 쏴줘야 되냐면 예를 들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쏴줘야 된다는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게 되면은 내가 전기장 이쪽 방향 쏴주게 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방향으로 받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게 된다. 전기장의 방향 이쪽 방향으로 쏴줘야 얘는 이쪽으로 끌리고 얘는 이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토크가 생겨요. 이쪽 방향에 토크가 생긴다는 건 이쪽 방향에 가군 동력이 생긴다는 거니까 가군 동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요? 칠판의 수직인 방향이야. 칠판의 수직인 방향. 자,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이 분자의 다이포먼트는 어느 방향이냐면은 요 방향이거든요. 분자가 갖고 있는 다이포먼트는 요 방향인데 가군 동량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은 칠판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군 동량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은 다이포먼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다이포먼트가 변화가 됩니다. 빛을 쏴주면은 이 분자의 다이포먼트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느 방향의 다이포먼트가 생기냐면은 다이포먼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다이포먼트가 생긴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기억을 해줘. 이게 분자의 다이포먼트의 방향이야. 근데 내가 빛을 쏴줬어. 그래서 이 분자의 다이포먼트가 변화하는데 어느 성분, 어느 방향 성분의 다이포먼트가 바뀌냐면은 이 다이포먼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다이포먼트가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갖다가 에너지 준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나요? 이렇게 J 이퀄 0, J 이퀄 1, J 이퀄 2 이렇게 되고 델타 J는 1이니까 요픽 나오고 요픽 나오고 요픽 나옵니다. 그래서 등간격 요픽이 나오는데 이 간격은 2B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었죠. 그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CO 문제인데 C는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동위원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가 12번이고 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 가지고서 주로 뭘 구하는 데 찍냐면은 결합 길이를 구하는 데 찍잖아요. 보통 시험 문제도 잘 되고.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 가지고 뭐 하는 데도 찍을 수가 있냐면은 동위원소 질량 구하는 데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아요. 12번 탄소하고 13번 탄소의 동위원소 질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12번 탄소로 이루어진 카본 모노옥사이드의 로테이션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되면요. 13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량이 더 크잖아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I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픽이 무슨 때문에 약간 이렇게 시프트 된 쪽으로. 그래서 요 위치하고 요 위치의 비율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이놈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요 길이는 똑같다.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다. 동위원소로 바꿔진다고 하더라도 카본 모노옥사이드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역으로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픽이 움직일 거거든요. 왜 움직여야 되냐면 얘가 13번 탄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멘텀 포텐셜 값이 달라질 것이야. 근데 그 모멘텀 포텐셜 값이 왜 달라지냐면은 질량 때문에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위원소의 질량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에너지는 BJJ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때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얘는 리치드 로터라는 가정이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돌아도 이 길이가 안 변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자는 저렇게 철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스프링 연결되어 있으면은 J 값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하게 돌 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돌면 원심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늘어나. 길이가 늘어나. 길이가 늘어나면 B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 작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점점 아래쪽으로 가게 돼 있어. 아래쪽. 그래서 보정하기 필요해. 여기다가 보정하기 B에 J제곱에 J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보정하기 실제로는 보정하기 필요하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분자는 리치드 노터가 아니야.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좀 빨리 돌게 되면 이게 늘어나. 그 보정하기 필요하다는 거죠. 요게 나타나는 재미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이게 CH4라고 해서 테트라이드를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분자는 마이크로웨이브 찍힐까 안 찍힐까? 우리가 일반 학시간 때 어떻게 배웠죠?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히려면은 다이포먼트가 있는 분자만 찍힌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얘는 어떨까요? 대칭이라서. 얘는 다이포먼트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웨이브가 안 찍혀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실제로 찍혀. 이 프린트물에 내가 그려놨죠. SiH4에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 찍어보면 잘 나와. 왜 나올까요? 왜 나오냐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예를 들어서 요축 사이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면 실리콘 여기 실리콘과 H 사이의 결합 길이는 안 바뀌어요.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이렇게. 반면에 얘는 안 늘어나. 그러니까 분자가 찌그러지면서 테트라헤드럴 구조에서 변형이 생겨. 그래서 얘는 다이포먼트를 갖게 돼. 분자가 돌면서 다이포먼트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이 찍혀요. 그런데 이 분자는 안 찍혀. 이런 분자. 이거 옥타이드라는 분자거든요. 얘는 왜 안 찍힐까? 대칭이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돈다고 하더라도 4개가 어떻게 되죠? 대칭적으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얘는 안 찍혀. 이거 재밌는 거지. 얘는 안 찍히는데 얘는 안 찍혀. 다 같이 찌그러지지만 얘는 보이고 얘는 안 보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할 것은 로테이션al 스펙트럼인데 3원자의 로테이션al 스펙트럼. 지금 우리가 이온
1학년 때는 일반화학 때는 이원자 분자의 마이크로 스펙트럼 찍었잖아요. CO2는 어떻게 될까요? CO2. 그 다음에 OCS. 이거 할 것은 이거거든요. 얘나 세번자 분자긴 하지만 그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식이 똑같아요. E는 B에 J에 J 플러스 이거 다 똑같아. 얘나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게 B가 어떻게 되죠? B가 H 바이 제곱에 이 I가 돼요. I가 달라. I가 이 분자일 때 I하고 이 분자일 때 I하고 이 분자일 때 I가 다 달라. 이 분자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분자는 I가 어떻게 되나? 이 분자 I는 U의 R의 제곱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요, 이 I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I는 이 분자가 있으면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은 무게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A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I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MA의 RA의 제곱, MB의 IB의 제곱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의 정의예요, 정의. 근데 얘를 프린트블에 잘 나와 있지만 잘 조절해 보게 되면 이게 뭐라 갖게 되냐면은 U의 R의 제곱이랑 같아서 우리는 주로 이제 이것만 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의 정의는 얘야. 무게중심 정의가 있대. 무게중심. 그래서 MARA 제곱, MBRB 제곱을 잘 정리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뮤R의 제곱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I는 무게중심이 어딨죠? 무게중심에는 그냥 카본에 있어요. 카본에. 그러니까 카본은 돌지가 않아. 얘만 돌아. 따라서 얘는 MO RCO의 제곱, MO RCO의 제곱. 여기는 컨트리뷰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EMO RCO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I가 다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얘거든요. OCS.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분자가 결정이 되냐면은 하나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돼. 뭐만 알면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되냐면은 이 두 원자 사이 거리 다시 바로 R이만 알면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되죠. 얘는 몇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얘도 하나죠. 요 길이만 알면 되잖아. C와 O 사이 결합 길이만 알면 끝나버리죠. 그죠? 그리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그냥 그 거리의 제곱의 표현이 돼. 얘는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야 분자의 구조가 알려질까요? 3개. 3개 왜? 2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이거 선형 분자거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알면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적적 파라미터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험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은 이게 E는 B의 JJ 플러스 1에서 얘만 알면 B만 측정하게 되면 그 B를 어디다 대입해주게 되면 RCO가 그대로 나와버려요. 얘나 얘는. 근데 얘는 몇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냐면은 2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해. 그래서 실험을 2번을 해야 돼. 2번. 2번 실험을 해서 B값을 구해야 돼.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한 번은 32번 가지고 실험 와서 B값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번은 34번을 이용해서 B 프라임 값을 구해. 그럼 식이 2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 식 2개 가지고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되면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요. 이거 벤젠이 여기 H가 붙어있죠. 얘는 몇 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될까요? 벤젠은? 몇 개일 것 같아? 2개. 얘도 2개예요. 요 길이 알고 여기만 알면 끝이죠. 그죠? 얘도 실험 2번만 하면은 벤젠 구조가 결정이 돼. 얘도 2개만 하면 벤젠 구조가 결정이 돼.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NH3는 몇 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될까? 하나?
두 개가 답이야, 두 개가. 뭐가 필요할까요? 각도 필요하겠죠. NH 길이 필요하고 요 각도만 있으면은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 이거나 두 개의 파라미터로 결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실험을 두 번 하면 돼.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 두 번을 찍으면 돼. 두 번을 어떻게 찍느냐? 예를 들면 얘 갖다가 H를 F로 치환한 다음에 한번 찍든가. 여기도 H 대신에 듀테늄을 넣고 찍든가. 그 다음에 설퍼를 다른 걸로 치환해서 찍으면은 두 번 실험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결합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 길이 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죠.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